안녕하세요. 메디치 온라인 북토크 톡톡한 퇴근길의 진행을 맡은 최지입니다. 톡톡한 퇴근길은 메디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컨텐츠인데요. 톡톡한 퇴근길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이슈를 책과 함께 해석하고 개인에게 유익한 교양과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톡톡한 퇴근길의 첫 순서로 선택한 책은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이고요. 무엇이든 배달되는 시대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기록한 뭐든 다 배달합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 책의 저자이신 김하영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뭐든 다 배달합니다를 쓴 김하영입니다. 네. 이번에 첫 책 쓰신 거잖아요. 예. 책 소개 작가님이 직접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지난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좀 플랫폼 노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2월부터 팡 물류센터 그리고 배달의 민족, 배민 커넥터 그리고 대리운전 이렇게 세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기록을 틈틈이 하다가 지난 9월 한 8월부터 이제 뭔가 이제 좀 책을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한 200일의 기록이라고 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 표지도 그렇고 안에 사파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네. 이거 직접 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림은 작가님 아이디어였어요? 아니, 제가 그림을 원래 조금씩 그냥 뭐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낙서 수준으로 원래 취미처럼 뭐 종종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이거 일하면서도 계속 뭐 생각나면 하나씩 그리고 하다가 이게 쌓여서 뭐 사파를 그러면 이걸 써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냥 시게 됐습니다. 예. 원래 글은 재미있게 쓰시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림도 이렇게 잘 그리신지 몰라가지고 잘 그린다고 하기에는 좀 원래 예. 갖고 계신 그 특유의 유머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돋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은 기자 생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저희 메디치에서 피렌탁 편집장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편집장님이랑 호칭이 아직 익숙한데 이 책을 쓰셨다고 했을 때 전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계속 다니고 계셨는데 갑자기 현장에 뛰어드셨다는 게 네. 그게 직접 궁금해서 체험한다라는 게 의미는 있지만 그 결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네. 계속 그 기자 활동을 하셨으니까 취재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현장을 가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꽤 오래전부터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2015년인데 그때 제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할 때였는데 그때 미국 LA에서 이제 공항을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공항을 가야 되는데 저기 모텔 주인한테 택시 좀 불러줄 수 있겠니? 물어봤더니 모텔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공항까지 가려면 한 $100는 들 거야. 그리고 여긴 외곽이어가지고 택시가 잘 오지도 않아. 차라리 우버를 불러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우버를 불렀죠. 그랬더니 우버가 이제 차가 새 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서 이제 우버 드라이버한테 차가 새 차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버가 뭔가 이렇게 차량 공유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항상 맨날 서 있는 차를 가지고 잠깐 뭐 짬을 내서 뭐 아르바이트 하는 식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그 우버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려면은 평점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차까지 새로 뽑아서 우버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버가 미국에서는 뭔가 전업이 됐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버의 갈등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게 아르바이트로 하기에는 꽤 짭짤한 수입이었는데 이게 직업이 됐을 때는 뭔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뭔가 그 우버 드라이버들도 그런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그런 프리랜서 신분이다 보니까 뭐 주휴수당이나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들이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국에도 이제 점점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렌체 식탁 편집장을 하면서도
이런 플랫폼 노동에 관한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썼던 대표적인 그때 플랫폼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이 배달 기사, 음식 배달하는 배달 기사들, 그리고 뭐 대리운전, 그리고 그때 한참 또 타다 갈등이 있었죠. 네. 네, 타다 드라이버들도 대부분 그 개인 프리랜서 자격으로 했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취재를 했었고 기사도 썼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관한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예. 그런데 항상 그런 기사, 다른 기사들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일 체험 기사로 쓰는데 막 힘들다, 뭐 고생한다, 뭐 요런 내용들은 많은데, 근데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거 사람들은 왜 하려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왜 이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까? 그런 궁금증을 계속 품고 있다가, 내가 좀 직접 해봐야겠다. 그냥 하루 이틀 취재에서는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예, 플랫폼 노동이라고 불리는 현장에 갔죠. 네, 맞아요. 예전에 쓰신 기사들도 저도 봤는데 예. 사실 이 책을 보니까 그 기사와는 다른 경험들이 녹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 기사가 네, 담지 못하는 부분은 확실히 네.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들기도 했어요. 근데 경험하시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일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대면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 별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책에 담지 않은 사례들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따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책에 자세히 풀어 쓴 것 같긴 해요. 예. 풀어 썼죠. 풀어 썼는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한 18년 동안의 그런 기자,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이 세계에 갔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예. 처음에 그 쿠팡 노동자, 그러니까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일할 때, 그 책에도 썼나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예. 그때 그 엄마 손을 잡고 갔지만 그 떨리고 이렇게 두렵고 뭔가 맞아요.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가는 듯한,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 갈 때. 근데 쿠팡 물류센터 출근하는 첫날 새벽에 셔틀버스 기다리는데 딱 그 기분이었어요. 낯서니까. 낯선 세계에 내가 간다라는 네네. 그 두려움. 근데 가자마자 이제 뭐 교육받고 바로 이제 그 거대한 물류센터에서 집 나르기 시작하는데 그런 두려움이나 설레임 이런 건 싹 사라지고 오로지 육체 피로만 남는. 맞아요. 이 책 초반에 보면은 그 긴장감이 약간 느껴진 것 같아요. 낯선 데 갔을 때 잘 모르는데 눈치 봐야 하고 막 이런 상황들. 근데 제가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여쭤봤지만 사실 왜 그랬냐면 기사들 보면은 되게 무례한 고객들이 많잖아요. 라이더들한테 좀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 요구하는 건 많은데 기본적인 에티켓을 구매자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불쾌한 건 또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대학교에서 음식 배달을 시켰나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가 갔는데 1층에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간 데가 막으니까 막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막 신경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들 다 올라오는데 왜 당신은 못 올라오냐, 내려와서 받아라.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서 막 이제 욕설 문자 날리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뭐 선을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런 진상이라고 할 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대부분이 다 친절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은 또 띵동 소리 들리자마자 다다다닥 나와가지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치킨이 뭐 음식 받아가는 그런 보람도 있고, 어쨌든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 그 일찍 오라고 재촉도 안 하시고 안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음식도 반갑게 받아주시고 뭐 수고하셨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인사도 잘하시고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저는 다행히도 진상이라는 분은 못 만나 뵙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거의 비대면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한 3, 4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대면 대 비대면의 비율이 그때도 뭐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됐을 때였는데 한 4대 6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대면 배달이 그만큼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1대 99? 요즘은 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그런지 대면 배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 앞에 두고 사진 찍고 초인종 누르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면을 할 기회가 별로 없죠.
작가님은 여기 책을 보면은 감동적인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 비타오백을 건네주시던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런 얘기들은 따뜻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사례 같은 건 저도 기사로 접해가지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맞아요. 책에도 나왔지만 배달을 많이 시키시는 편은 아니셨나 봐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1인 가구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식사나 마켓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배민, 쿠팡, 마켓컬리 기본으로 쓰고 있으면서 쿠팡 와우 회원이고 그 비마트 이제 비마트도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그래서 간식조차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너무 편하니까 자꾸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용을 하니까 저는 너무 편한데 기사님들에 대한 그 안전 보장이 안 됐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내가 이용자로서 이렇게 많이 주문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닐까 죄책감도 좀 약간 들게 되고 많이 주문해 주셔야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네. 일자리가 또 줄 것 같고 네. 이런 고민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쿠팡 친구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있었지만 이게 단순히 미안함이랑 고마움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조금 복잡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자면은 그 쿠팡이 우리나라 이 온라인 쇼핑이나 배송업계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쿠팡에서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거기에 뭐 5만 가지가 6만 가지인가 상품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일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그 라면, 물, 휴지, 뭐 아니면 고양이 뭐 반려동물 용품 이런 그 누구나 아는 상품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저기 무슨 농심 무슨 신라면을 고를 때 그 신라면 뭐 제조일자 보고 뭐 제조자 보고 고르지 않잖아요. 네네. 그냥 이건 그냥 어디서 사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쿠팡에서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따지기보다 그냥 다 알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격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배송 속도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쿠팡은 여기서 그 처음에 로켓 배송이었죠. 네. 네. 배송 품질을 올려가지고 시장을 장악을 한 거예요. 네, 당일 배송으로. 네. 그러니까 쿠팡의 경쟁력은 배송이었고 그 쿠팡이 이렇게 배송의 그 품질이라는 게 빠른 배송이죠. 품질을 높이다 보니까 다른 택배 업체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틀, 3일 걸리던 게 왜 쿠팡에서는 하루 만에 오는데 왜 거기는 2, 3일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도 당일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변하니까 계속 거기에 예. 발맞추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택배 단가가 조금씩 또 좀 낮아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총알 배송, 뭐 당일 배송 이런 것들 이런 문화가 좀 느슨해져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해요. 네. 근데 어쨌거나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어나면은 여기에 뭐 시스템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 이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때 한번 물건들이 창고에 쌓이는데 배송이 늦어지면서 막 밀렸던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이랑 좀 달라졌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는 막 닥달하고 하루라도 그쵸. 늦으면은 제조한 데부터 시작해서 항의가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좀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좀 그런 맞아요. 부분은 네, 좋더라고요. 저도 뭐 음식 배달 같은 거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늦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배달하는 게 문제인 거지. 맞아요. 예, 늦었다고 타박하시는 분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옛날에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은 도미노에서 30분 안에 배달하고 네. 그 이후에 늦을수록 금액을 할인해 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사고도 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걸 지나오면서 지금 조금 문화가 약간 정착되고 있는 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음식 배달할 때 배달료가 한 건에 3,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시간에 최소 3개, 4개는 해야 3개도 아니요. 한 4개, 5개는 해야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만약에 타면서 배달을 한다면은 오토바이 값 들어가고 오토바이 보험료 들어가고 오토바이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보험료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기본 한 4, 500만 원 해요, 1년에.
그리고 기름값 들어가죠. 아, 네. 그리고 수리비 들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 그 오토바이가 수명이 한 1, 2년밖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최소 15,000원은 그 5건은 배달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음식을 시키면은 음식점에서 조리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네. 치킨 기준으로 하면 15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배달하는 데는 한 10분이면 다 돼요. 웬만하면. 그러면 그 프로세스만 해도 25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1시간에 몇 건 할 수 있겠어요? 4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건, 3건밖에 못 하는 거죠. 내가 한 2건. 예. 그러니까 그 배달 기사들이 한 번에 여러 음식점에서 음식을 담아가지고 아, 여러 군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수지타산이 맞는 거고. 근데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대여섯 개를 담아가지고 그걸 또 막 배달하려면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뭐 신호위반 뭐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거고 맞아요. 무리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배달하는 오토바이 보면은 신호 지키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뿔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뿔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게 소비자 입장이었고. 예. 맞아요. 라이더에서. 그러니까 만약 그래서 배달 기사는 하루 최소 30건 그 기본 한 50건은 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50건을 하루 8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음식 시키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식시간. 몰리니까. 그 피크 타임에 최대한 많이 그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사실 있죠. 조리가 되면은 바로 라이더한테 전달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가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쵸. 또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이래서 네. 그게 시간이 더 늘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너무 커졌는데 제도나 보호하는 법이나 이런 게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또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게 라이더들마다 근무하는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게 다 다르니까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요즘 그 최근에 산재보험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리기사부터 치면은 전국의 대리운전기사가 한 활동 중인 대리운전기사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한 16만 명 중에 산재보험 가입돼 있는 대리기사가 10명인가 그래요. 10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3명인가? 너무 적은 숫자예요. 네, 그 이유가 왜냐면은 산재보험을 가입하려면은 전속성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야지만 그 한 회사에 소속이 돼 있고 그 회사 일만 해야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대리기사는 그러니까 플랫폼, 그 프로그램에 뜨는 거 보고 그걸 잡아서 아무거나 그 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에 소속돼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걸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리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 보험을 들어요. 네. 그 단체 보험 형식으로 드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운전하다가 나는 사고는 뭔가 좀 보상이 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고객 만나러 가는 길에 뭐 어디 보도블록에 넘어진다든가 뭐 계단에서 구른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을 한 일주일 쉰다든가 그러면 전혀 보상 못 받는 거예요. 아, 근무 시간 내이긴 했지만 운전하는 그렇죠. 게 아니었기 네,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운전자 보험은 운전에 관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는 그렇죠. 그냥 무상으로 지금 자기가 무급으로? 다 손해인 거예요, 네, 그냥. 그렇죠. 회사에 다니면은 뭐 무슨 병가라도 받겠지만 네. 이거는 자기가 일을 안 나가면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자기 손해인 거죠. 뭐 배달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배달 기사들은 좀 산재 보험에 많이 가입된 편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제도적인 문제를 따지자면은 어쨌든 뭐 프리랜서 그런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도 없고 주유수당 없고 월차수당 뭐 연월차 없고 4대 보험 없고 퇴직금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없죠.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1시간에 3,000원짜리 배달 3건을 하면은 9,000원이잖아요. 네. 9,000원을 번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잖아요.
9,000원을 번다고 해서 최저시급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쵸. 나가는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예, 나 다른 것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저시급 8,590원을 받아도 그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은 이상 일하면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은 그 연월차에 퇴직금에 뭐 보장받는 그런 거 다 그 외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보통 사장님들이 직원 한 명 고용하면은 300만 원치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그 직원한테 400만 원, 450만 원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들은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시급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시간당 13,000원, 한 15,000원은 벌어야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렇죠. 위험한 것들은 더 많으니까. 그 에필로그에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제가 좋다고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네. 무엇이든 배달하는 세상, 우리는 배달을 우리 삶의 필수적인 영역이자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게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업, 알바로 접근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우버 말씀드렸잖아요. 우버가 부업으로 할 때는 짭짤한 돈벌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업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달도 그렇고, 처음에 대리운전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투잡의 대표적인 직종이 대리운전이었어요. 맞아요. 네, 퇴근하고서 밤에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밤에 대리운전 하면은 짭짤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전업이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업을 할 때는 내가 뭐 저기 퇴직금도, 그 대리운전 퇴직금도 필요 없고, 대리운전 고용보험도 필요 없고, 대리운전 산재보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업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런 울타리,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런 일들이 전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처럼 그냥 알바다, 부업이다 취급하기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부업이면은 이런 것도 안 보장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업이 됐을 때는, 이게 전업이 된 것만큼의 사회안전망도 좀 갖추고, 그러니까 대리운전만 해도 얼마나 그 위험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좀 사회적인 역할이 크냐면은, 어차피 음주운전 방지하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이 걸린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에 걸맞는 대우도 해줘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교육이나 뭐 무슨 안전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서비스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안착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 같은 게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플랫폼 노동도 새롭게 생긴 직업 그 군이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AI가 점점 발전할수록 그러면은 새로운 일자리는 더 많아질 거고, 분야도 많아질 거고, 사람들은 이제 그 새로운 거에 대한 경험을 그때그때 하게 될 텐데, 이번에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처음에는 겪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잖아요.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해왔던 그런 대리운전이라는 거는 직업으로는 더 오래 알고 있었지만 보장되어 있는 것들은 없고,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좀 필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뭐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뭐 전국민 고용보험 뭐 이런 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산재보험도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뭐 이 문제는, 산재보험이나 뭐 전국민 고용 이런 문제는 저는 사실 플랫폼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걸려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것들 뭐 제도적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업과 전업의 사이에 있으면은 이거를 제도적으로 딱딱 나눠서 적용하기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뭐 그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회사들이 겸업금지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 배민 커넥터 하면은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그리고 뭐 쿠팡 물류센터 주말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이거 기록이 회사에 통보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배민 커넥터 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되고, 쿠팡 물류센터 가면 고용보험료가 빠지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쵸. 이게 규제하기가 네.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와 만약에 이걸 전업으로 좀 오래 길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도를 약간 좀 다르게 좀 접근한다든가 네.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그냥 맞아요. 딱 맞춰놓고 여기에 그냥 다 끼워 맞춰 하기보다는 그럼 또 탈나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 예, 예. 같아요. 이걸 보면서 가까이서 느낀 것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사실 대박도 꿈꾸고 일을 많이 안 하면서 돈을 버는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됐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를 한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기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뭔가 기자는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야 되고 부조리한 면을 파헤쳐야 되고 뭔가 비리를 찌르는 네.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두운 면만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기자들 그렇죠. 스스로가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어쨌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갖다 주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받고 좋아하고, 네, 맞아요. 그 라이더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뭐 어쨌든 그리고 뭐 대리운전할 때도 항상 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받고 그런 거에서 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직업적 보람이랄까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죠. 앞으로는 나도 어디 가서 뭔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은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씩 꼭 하고 좀 미소도 좀 짓고 그렇게 하자고 많이 그래서 일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것도 질문이 뭐였죠? 인간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다 숭고한 일이고 자기 밥벌이 하는 일일수록 더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숭고한 일인데 그러니까 요즘 아까 하신 말씀은 쉽게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그런 게 점점 많아지고 요즘 뭐 자산 가격 뭐 어쩌고 네네. 저쩌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제가 책에 한 대목 썼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의 공업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 대목 보셨죠? 네네.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 못 갈 애들은 대학 무조건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해가지고 개처럼 벌어가지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일단 1억을 모아라. 그 1억을 모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나 분당에 아파트를 사라. 그때 저 때는 그 분당에 아파트 막 지을 맞아요.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종잣돈만 모이면은 이게 굴러가지고 막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그때 졸진 않았는데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1992년이랑 2020년에 삼성전자 주가를 비교해봤죠. 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때 선생님 말씀 들었으면 맞아. 지금 몇백억 자산가가 돼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럴 일은 아마 없을 테고 네. 지금도 뭐 주가 5% 오르면 그냥 다 팔아버리는 맞아요. 요즘에 5% 오르면 팔아야 된다. 5만 원 아니면 5% 오르면.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자산의 가치라든가 뭔가 자본주의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 자기의 부를 지키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이런 말 사실 전 좋아하지 않는데 인적 자본,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토마 피케티가 그 자본에서 쓴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산의 수익률은 연 5%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1억을 넣어두면은 그 자산으로
5%면 얼마죠? 500만 원이죠. 10억이면은 5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면은 그 10억이란 내 노동력의 자산 가치가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봉을 끌어올릴수록 자기의 노동력의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내가 당장 현찰이나 뭐 은행 계좌에 10억이 없더라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나는 10억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젊은 시절에는 그런 쪽에 자기의 그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를 더 하는 게 더 빠른 자산 상승 소득을 얻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하는 게 요즘에 너무 막 높은 거를 다들 바라면서 아, 저 사람 잘 됐다더라, 저렇게 해서 대박 났다더라, 그런 걸 하니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약간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가치를 좀 더 높인다면 그게 훨씬 더 뿌듯한 삶이 될 것 같아요. 더 오래 가는 거죠. 요즘 네. 100세까지 한대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그렇게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은 언제 한 번씩 꼭 한 번씩 무너져요. 네? 맞아요. 그 제 또래 친구들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트라우마 있는 애들이 많아요. 아, 안 된 경우. 2008년에 한번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네. 한번 폭삭 무너져 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요즘에 안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아, 참. 요즘에 주위에서 너무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아, 참,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영리해야 되고 빨라야 그리고 되는 것 같아요. 빨라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소심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계기도 그렇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좀 그렇게 건강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좀 고민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 책을 결국에는 일하는 입장에서 쓰셨잖아요. 이거 누가 제일 읽었으면 싶으세요? 플랫폼 노동자들 아니면은 관계자 아니면 구매자 어떤 분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5천만 대한민국 전 국민. 농담이고요. 농담 같은 진담이고요. 네.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그 플랫폼 기업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서도 다 현장 체크하고 하겠지만 나는 일하면서 이랬다라고 그 고백한 거니까 네. 일단 그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 사회나 그런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서 일하시는 분들, 뭐 저보다 다들 베테랑이신 분들은 뭐 보면은 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나도 당장 내일부터 그럴까? 배민 커넥터 깔고 한번 해볼까? 뭐 대리운전 나가볼까?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제 경험이 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 좀 과장도 있고 그래요, 좀. 네. 좀 더 많이 하는 걸 보여주고 더 급하게 그쵸. 가는 것도 보여주고 뭐 좀 다양한 것 같긴 예를 해요. 들어서 배민 커넥터나 쿠팡 이츠 파트너나 이렇게 친구 추천하면은 이렇게 인센티브 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하면은 이렇게 좋아. 너도 한번 해봐. 대신 추천이 내 이름 올려줘. 여기도 그 내용 있던데. 네, 그러면 나 2만 원 받고 너도 2만 원 받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과장해서 수익도 좀 부풀리고 뭐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가려보시고, 저는 솔직하게 썼으니까 맞아요. 예, 제 책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죠. 예, 제가 여기서 뭐 제도적 문제나 네. 뭐 좀 사회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보고 지금 이 현장에서의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해서 좀 진짜 힘들게 살아가시는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사실
경험에서 나온 그냥 에세이 같은 책이라고 접근해도 나쁘지 않고 대신에 이게 갖고 있는 메시지는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보고 나면은 좀 마냥 밝은 마음으로 덮게 되는 건 아닌 그런 느낌? 책을 잘못 썼네. 아니, 근데 생각하게 되는 게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놓치고 있었으니까 생활에서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도 사실 보고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알았으면 좋겠고, 정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이상한 거 만들지 않고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플랫폼 노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선배 입장으로서 어쨌든 경험한 만큼 선배 입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시고 싶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일단 그 전문 그 라이더나 뭐 이런 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그러니까 부업이나 알바로 뭐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첫째는 그냥 무리하지 말라는 거. 네. 사고가 무리하다 보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지 말라는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밖에 사는 일이잖아요. 네. 길 위에 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비 올 땐 비 맞고 눈 올 땐 눈 맞고 그러니까 엊그제 막 첫눈 왔잖아요. 네. 예, 제 SNS 막 보니까 막 첫눈 사진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첫눈 온다고 뭐 즐거워 뛰어노는 개들.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하얀 세상을 보면서 아 오늘은 부끄러울 텐데. 예, 맞아요. 그런 고민을 하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또 항상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거든요. 네. 음식 배달은 음식점 사장님하고 고객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음식을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 그쵸. 네. 항상 이렇게 어차피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하찮은 일 같지만 그래도 숙련이 필요하고 직업 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배달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피자. 파스타. 파스타는 괜찮고 피자가 스시. 네모판에 있잖아요. 쏠려요. 그리고 스시, 초밥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까 비마트 시킨다고 비마트. 그랬죠. 비마트 시키시는 분들이 아이스크림 안 시키더라고요. 아, 저도 아이스크림 묶음 배송 엄청 시켜요. 아이스크림 녹을까봐. 아, 그 와플 중에서도 와플도 신경 쓰이는 게 그 와플 번이 크림을 먹어요. 맞아요. 오래 걸리면 눅눅해져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각 국물 음식 셀까봐 리뷰가 안 좋아지죠. 음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싸는 집도 있는데 포장이 잘 안 되면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걸 신경 쓰면서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이고 그런 좀 직업 윤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최대한 안 녹고 안 흘리고 안 세게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피자판 들고 막 덜렁덜렁 이렇게 그냥 맞아요. 들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거 보면 속 터지죠. 다 낚아주고 쏠릴 먹다가. 텐데. 그쵸. 그래서 막 그 리뷰 찾아보고 그래요. 저분 분명히 그랬을 텐데 리뷰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죄송하다고 그냥 환불해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이건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일이고 누군가의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 좀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의식을 갖고 좀 더 나은 행동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훨씬 더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렇죠. 대우나 이런 것들도 인식도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로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스크림 제가 비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시키는데 잘 안 녹죠? 네, 너무 항상 그게 안 녹고 오고 아이스팩에 넣어주잖아요. 네. 아이스팩은 아니고 저기 그렇죠. 보냉팩.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배달하다 보면은 어려운지 몰랐죠. 그거는 좀 신경 쓰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다 이렇게 플라스틱 거기에 가니까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배달 갔다가 수거하게 되면은 비용은 맞아요. 배가 되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배달이 진짜 많아졌는데 제가 1인 가구가 네. 많이 사는 빌라에 살고 네. 있는데 거기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음. 다 배달시켜 먹으니까 플라스틱에 쿠팡 마켓컬리에서 오는 스티로폼 등등. 그래서 이것도 진짜 큰 문제구나 싶은데 그거를 또 집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그 아이스크림 봉투는 또 비닐 모으는 걸로 써서 한꺼번에 보내고. 배달하는 아파트 중에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택배 기사들이 계단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물 시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그냥 아파트 입구에 다 싸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 들어갈 때 박스를 헤치고 들어. 그러니까 그런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있지만 거기에서 뭐 나름 입장이 있었을 그리고 테니까. 또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배달하다 보면 아까 1인 가구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뭐 그 어쩔 수 없이 혼자 시켜 먹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혼자 학원을 지키고 있다거나 음. 그 작은 병원에 뭐 혼자 혼자 당직을 계시고. 서는 간호사거나 뭐 하여간 그렇게 혼자 시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음식점 입장에서는 그 이런 배달 어플 수수료가 비싸니까 음식값이 싸면은 일단 배달료는 소비자도 내지만 음식점도 내거든요.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 단가가 싸면은 너무나 마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소 주문 금액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배달할 때만 해도 한 6천 원, 8천 원짜리도 배달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10,000원, 12,000원, 막 15,000원 그렇게 배달해야 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과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1인 세트인데 떡볶이에 순대에 튀김에 오뎅까지 만두도 꼭 들어가 네. 있고 막 이래가지고 과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1인분이 진짜 1인분이 아니고 사실 그러면서 지출도 많아지고 그렇죠. 음식 쓰레기도 많아지고 먹는 양도 많아지고 좀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별로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1인분 시키거나 뭐 하는 집 가면은 이렇게 벨 누르지 마세요. 두드리지 아. 마세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애기 보시는 애기 엄마들. 보느라고 이제 나갈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고. 너무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네요. 제 왜 궁금한 거 개인적인 있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거라도. 개인적인 걸로. 네. 근데 이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타시는데도 아직 헬멧이나 보호장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빨리 가는데 뒤에는 물건들이 많고 그런 거는 너무 위험한데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단속하죠. 단속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단속할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전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빠르지 않으니까. 자전거가 도보. 음, 근데 그러면은 먹고 살기 힘들죠. 그리고 안전장구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개조해서 되게 시끄럽게 타고 다니는 그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제지를 해야죠. 그거는 그 안전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 오토바이 사고 나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배달하고 있었던 오토바이가 많더라고요. 배달한 오토바이랑 택시랑. 그래서 저 둘 다 지금 다 자기 차도 아니고 자기 오토바이도 아닌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에 코로나여가지고 또 힘드신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거는 좀 편하게 여쭤보는 것들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근데 사실은 방심할 때 많이 나거든요. 막 막 차들이 복잡하고 막 그럴 때 막 사고 나는 것보다 방심할 때 그리고 비 올 때 되게 위험해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미끄러져서. 비 올 때 길에 보면은 저희는 잘 몰랐지만 맨홀 뚜껑 이런 거 되게 미끄럽거든요. 비 오면은. 맞아요. 맨홀 뚜껑 위에서 커브 틀면은 거의 그냥 슬립 되거든요. 그리고 차선도 미끄러워요. 비 오면은. 그 코팅되어 있는 것들.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경계석 같은 거 잘 안 보이는 데 많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다치신 적은 없어요?
얼마 전에 사고가 좀 나긴 했어요. 다치진 사고? 않았는데 초등학교 음식 배달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순두부를 한 35,000원짜리 짊어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정문에서 이제 딱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르막을 올라가가지고 현관까지 가야 되는데 정문에 틀어가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려고 막 밟고 있는데 뒤에서 그 경비 아저씨가 딱 잡는 거예요. 저를 거기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섰죠. 근데 오르막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는 순간 제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거예요. 자전거랑. 그래서 네? 순두부찌개. 그런데 그 와중에 순두부찌개를 지키려고 이렇게 뒤로 안 넘어지고 최대한 몸을 숙여서 엉덩이로 이렇게 딱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두부찌개도 지켰고 제 몸도 지켰는데 자전거 뒤에 휠이 휘어가지고 그게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수리비가 6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생긴 버릇이 뭐냐면은 월급을 내가 매달 25일 날 한 300만 원 받으면은 10만 원짜리 운동화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10만 원짜리 운동화 사려면은 배달을 30번 몇 개나 해야 되는데 되고 이렇게 건수로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자전거 그 휠 휘어가지고 6만 원 주고 그 갈았잖아요. 6만 원이면은 배달 20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그 자전거 타고 배달 20건 하려면은 한 이틀 걸려요. 그 이틀 일당 다 날라간 거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회사원이었으면 사장님이 붙여줬겠죠. 그런 제도들이 언제쯤 안정화되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보호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누가 제일 많이 노력해야지 빨리 당겨줄 수 있을지. 그것도 그러니까 뭐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회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노사 관계라고 하잖아요. 회사가 있고 그럼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그런 근로기준법이나 노사관계법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 뭐 그 노조 같은 경우는 단체 결성권, 단체 행동권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노동재권 개선이나 뭐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갈등이든 화합이든 같이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법적으로도 그걸 보장해줬고.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의 세계는 철저하게 개인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배민 커넥터를 하지만 배민 뭐 본사를 가봤겠어요. 배민 직원은 몇 번 만나봤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나눠줄 때. 그래서 지점 가가지고 마스크 주세요 해서 마스크 한 장씩 받아오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는 만날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 동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세보면은 배민 커넥터 하시는 분이 한 다섯 여섯 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은 뭐 음식점 앞에서 대기할 때 오늘 주문 많아요? 뭐 오늘 얼마나 했어요? 뭐 요런 거 정도. 그거 아니면은 이분들은 내 동료라기보다는 경쟁자인 거예요. 똑같이 올라오는 콜을 두고 싸우는.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은 뭐 인공지능 추천 배차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지긴 했는데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이 치열한 그 경쟁이거든요.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그 좋은 콜 하나 두고서 수만 명의 대리기사들이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서 회사랑 협상할 수 있는 그게 적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서로 동료라기보다는 경쟁자이고 서로 뭔가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공통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리운전 노조도 생겼고 그 라이더 유니온도 있고 하지만 아직 그 실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 그 조합원 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적고 그러니까 힘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이 적은 힘을 뭔가 좀 사회적 여론이나 그런 사회적 연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좀 제도적 노력, 정치적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하나하나 일할 때 어려웠던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합쳐지면은 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얘기는 있긴 했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배민 커넥터 할 때 그러니까 배민 커넥터가 그 뭐 시간당 뭐 15,000원 막 그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시간당 15,000원 번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선배 커넥트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작년에 그랬대요. 아, 수입이 더 네, 다르네요. 작년에는 뭐 건당 5,000원, 7,000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기본 배달료는 3,000원에 4,000원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커넥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 인센티브를 막 줘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그 프로모션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달 요금이 아마 5,000원 하던 게 뭐 3,000원, 3,500원으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벨미 커넥터들이 그 카페 같은 데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받고 못 하겠다, 그렇게 원성이 자자해지면서 단체로 일 안 나간 적이 한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변화가 없나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아, 새로운 저 사람이 같은 그 사람이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3,000원, 3,500원에 배달을 하니까. 아, 맞아. 예. 그 자리 누군가 채우니까. 그 쿠팡 친구 이제 원래 그렇게 고정적으로 하시던 분들 말고 이제는 걷거나 자전거로 하시는 커넥터 분들이 막 생겼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사실 좀 친근한 느낌이 더 들기는 해요. 어디서 픽업해서 집까지 걸어오는 그게 보이니까 좀 다 나오죠. 네, 그 이동 거리도 보이니까 조금 더 반가운 마음도 커지는 것 같고 이게 사람이 오는구나,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음식도 있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 저는 귀엽게 이렇게 배달, 또- 저는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배달하니까 몰랐는데 이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위치 추적 다 돼가지고. 걷는 분들은 되게 네. 이렇게 천천히 막 골목 따라서.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초이종 누르기 전에 문 확 열고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누르시는 게 더 네. 번거로울까봐 올라오시면 네. 바로 받으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등록할 때 프로필 사진을 네. 그냥 막 찍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프로필 사진 잘 찍을 걸. 아, 제가 화면에 나오지만 좀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 전부터 배민이 그 프로필 없앴어요. 아, 그래서 예, 예. 자기네들 이제, 그 네. 이미지로 하나 네, 봐요. 네. 그렇죠. 인물 이미지로.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네요. 오늘 얘기한 것들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영상으로만 접하시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첫 시간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뭐 재밌었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준비하고 말을 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잘할 때 또 불러주세요. 네. 저희는 사실 2세 찍고 또 3세 찍고 그럴 때 다시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톡톡한 퇴근길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